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고1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심홍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는요, 여름방학 동안에 고1 학생들이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그리고 저희 베이스캠프에서는 어떤 걸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간략하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여름방학 때 듣는 말이 요 말입니다. 여름방학 때요, 선생님. 국어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제가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냐 하면요. 수학학원이 늘어가지고요. 특강 들어야 돼가지고요. 시간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제일 먼저 많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또 이과가 많잖아요, 우리. 방학 동안에 과학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또 정말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거 세 번째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요. 방학 동안엔 국어를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 제가 이걸 많이 느꼈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과목도 국어, 과학, 영어, 수학 다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정말 국어 쉬면 안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요, 절대로 방학 동안에 국어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요거를 좀 알기 때문에 혼자 해볼게요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혼자 하긴 참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늘어난 스케줄에다가 방학이라는 좀 여유로운 시간이 남았는데, 그것을 국어에 온전히 쏟는다. 본인의 의지만으로, 그것도 정기적으로 꾸준히라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국어를 학원이든 과외가 됐든 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국어를 왜 굳이 바쁘면 좀 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쉬면 안 된다고 말할까라고 생각해보면요. 자, 첫 번째로는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요. 그게 문법이 됐든 문학이 됐든 혹은 비문학이 됐든 글을 읽고서 이해하는 독해 활동이에요. 독해 활동. 써져 있는 글을 읽고 거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요거는 정보를 내가 대답할 수 있는가, 요거를 확인하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조금씩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국어를 특정 기간 2주, 3주, 4주, 5주, 2달 방학 기간 동안에 쉬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한번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학기 내신 때 나올 중요하고도 어려운 내용을 미리 선행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본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요. 자, 두 번째는 당연하게 내신만 하다가는 최저도 못 맞추고 모의고사 성적과의 괴리가 너무 커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학, 비문학, 독해 훈련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요, 저희가 방학 동안에 이 두 부분을 다 준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2학기 내신 대비 선행과 관련된 중세 문법, 중세 국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저희 베이스캠프에서는요, 가장 어려워하고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는 중세 국어에 대해서 특강을 준비해서 학생들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중세 국어가 무엇인지는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어렴풋하게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요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장난삼아 좀 앞구절을 많이 봐봤을 것 같아요. 나라 말씀이 둥기게 달아라고 했던 것들이요. 쉽게 말해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해서 한글을 만들었고 그 한글이란 어떤 식의 문법, 어떤 식의 단어, 어떤 식의 운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은 현대 국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현대의 문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단원이 요 중세 국어 단원입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한테 해설해 드리기 위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맞아, 저거 어디서 한번 들어봤지. 생김새도 괴상하게 생겼고 우리말이긴 한데 지금 내가 쓰는 말이랑은 상당히 다르네.
여기에서부터 출발되는 이상함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해놔야 다른 시험 범위를 하면서 요 중세국어를 가져갈 때 충분히 시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했을 때요. 중세국어가 왜 어려운지를 먼저 잡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법 용어도 지금 배우고 있는 맞춤법이라든가 의문이라든가 높이법이라든가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법도 그대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문법 용어가 많이 등장해서 새롭게 다 익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휘가 옛날 조선시대의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혀야 되고요. 세 번째, 표기하는 맞춤법 자체가 다릅니다. 만약에 조선식의 받아쓰기를 한다면 지금 사람들은 다들 빵점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추가로 하나 설명드리자면 학생들이 중세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면요. 단순히 문법을 잘하게 된다가 아니라 고전 시가 작품들을 읽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시조 같은 것들 있죠. 시조 같은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건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 때 써진 시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중세국어의 말로 써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런 세 줄짜리밖에 안 되는 시조 같은 것들을 왜 어려워하는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국어, 그 당시의 언어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학습하고 있다면 고전 시가 파트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장점으로 발휘가 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학 동안에 내신 대비뿐 아니라 중세국어를 통해서 고전 시가 파트까지, 문학 파트까지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서 방학 동안에 중세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해 나갈 것이냐.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즉 중세국어 때 처음 만들어진 한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라는 자음이 한글 중에서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차근차근히 하나씩 쌓아갈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럼 그 중에서도 아무거나 조선시대 글을 갖다 쓸 거냐?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대부분 나오는 훈민정음, 아까 보셨던 나란 말씀이 흉기게다라 라고 하는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그 글을 우선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그것 자체가 내신 대비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외부 지문 중요하고 어려워요 하는데요. 외부 지문은 문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훈민정음이라는 책, 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외부 작품, 외부 글을 가지고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준비해서 학습합니다. 아마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용비어천가 라든가 뿌리 깊은 나무는 육룡이 다르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나오는 용비어천가라든가 혹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였던 소학 언해 같은 것들도 중세국어를 보기에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기초로 우리가 중세국어의 특징들을 다 섭렵하게 될 건데 그 이외에도 용비어천가라든가 소학 언해라든가 두보 언해라든가 월인천강지곡이라든가 학교 시험에 나올 법한 좀 어렵고 낯선 지문들도 같이 보게 될 거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배운 내용 바탕으로 우리가 학원에서 클리닝 시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클리닝 시간 때 실전 문제풀이를 같이 해볼 겁니다. 수업 때 내용적인 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닝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꼼꼼하게 놓치는 부분 없이 체크해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이다 보니까 휴가도 가야 되고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 학생들은 제가 영상 촬영해서 기본적으로 영상 제공하고요. 만약에 클린 시간 때 가능하다면 1대1로 그 놓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고1 학생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국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이스 캠프에서 저는 학생들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잘 계획 세우시고 함께 국어를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학원에서 선일여고 전담하고 있는 강사 서동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방학 특강 관련해가지고서는 OT 관련된 내용인 거고 필요한 거 짧고 간결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름방학 진행하면서 저희들은 당연히 모의고사 진행할 거고요. 모의고사 2학년에서 한 6월에서 12월 정도 되는 내용을 주 타겟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수능 때문에. 근데 수능이라고 한다는 것하고 모의고사라고 한다는 것하고의 약간의 차이점이 조금은 생겨요. 아무래도 이쪽에 예산도 그리고 인원도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모의고사가 좋은 문제이기는 하나 조금은 이 방향과는 좀 안 맞는 결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능, 평가원에서 다루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 결이 비슷한 문제들을 제가 따로 선별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하기 전에 우리가 가볍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이라고 한다는 데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거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예요. 다양한 소재의 지문 읽고 세부 사항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전체적인 대의를 파악하는 능력. 대의를 파악하는 능력은 뭘 묻겠다라는 거냐면 주장, 요지, 제목 이런 것들을 묻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간의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문단을 구성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묻겠다라는 거는요. 순서, 삽입, 그리고 흐름, 요약문 이런 것들을 묻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략된 내용을 글의 내용과 흐름을 참조해서 추론하는 능력을 배양하세요. 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빈칸 이거를 묻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중요한 게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게 2023학년도 평가원에서 나왔었던 지침 내용이거든요. 여기가 진짜예요. 유창성과 정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어 형식 및 어휘 문항도 출제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유창성하고 정확성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발음을 잘 하느냐 이런 걸 묻겠다라는 게 아니라 글에 논리라고 한다라는 걸 얼마나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인 거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언어 형식을 집어 넣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언어 형식이라는 건 1형식이다, 2형식이다, 3형식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글의 전개 구조를 말하는 거고, 더 크게는요. 이 친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칭. 여러분들이 지칭이라고 한다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묻겠다라는 게 주요 핵심이 됐던 거고,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약간 기조가 조금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언어 형식하고 지칭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또 한번 봐볼게요. 일단 순접이라고 한다는 컨셉을 먼저 아셔야 돼요. 순접. 이게 글의 전개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문장 또는 구의 접속 방법인 거고, 앞, 뒤 문장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이유, 원인, 조건 따위의 관계가 되도록 순조롭게 읽는다. 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 그러므로 따위를 쓴다. 라는 거고, 결국 이 친구가 의미하고 있는 건 연결어예요. however라든가 in other words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 우리들은 여기에 대한 공부를 사실상 거의 잘 안 했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순접에서 첫 번째 연결어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해요. 순접이라고 한다는 게 A라는 문장으로 마침표를 찍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B라고 한다라는 문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보통은 요 사이에 연결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적절하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여기에 아무 연결어도 없이 마침표 다음에 마침표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순접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면 A 문장 다음에 B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첫 번째는요. 글에 소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개를 하겠다. 이 내용인 거고, 두 번째는 얘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재진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A 문장하고 B 문장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게 순접의 본질 핵심 재진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재진술을 했을 때 영어는 특히 앞에서 썼던 단어를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결의 다른 단어로 바꿀 거예요.
그걸 우리들은 환언이라고 부릅니다. 환전은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달러로, 한국어를 달러로. 환언은 단어를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이게 평가원에서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해서 당연히 얘가 1번인 거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연결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칭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방학 동안에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예시가 되는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잠시만요. 2021년 3월 달에 있었던 모의고사인 거고요. 다른 것들을 보기 전에 일단 구조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장에서는 뭘로 끝났냐면 마침표로 끝났어요. 그리고 2번 문장에서는 if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마침표로 끝났네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도 마침표로 끝났고요. 네 번째 문장 if, 다섯 번째 문장 마침표, 여섯 번째 문장 마침표. 이게 순접이라고 한다라는 가장 대표적 케이스인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전개가 되면서 결국은 했던 말들의 반복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환원이 된 게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아주 간결하게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우리의 뇌는 진화했어요. 기억하게끔. 기대하지 않았었던,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던 사건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뇌가 진화를 했습니다. 됐죠? 첫 번째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였던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장. 해서 만약에 우리의 뇌가 예측을 했어. 어떤 사건을 예측을 했어. 그리고 나서는 경험한 거야.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된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이 특이한 것들이 will be interesting. 흥미를 유발하게 될 거고 be encoded. encode는 새기다라는 표현인 거거든요. 새겨지게 될 겁니다. 이 특이함이 새겨지게 될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조금만 잘해보세요. 예, 철저하게 재진술입니다.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은 뭔가 전개된 게 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위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의 뇌는, 밑에 문장 우리의 뇌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기대하지 않았었던 사건들. 바꿔 표현하면은 특이한 것들. 됐지?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면은 봐요. 기억하게 될 거예요. 새겨지게 될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었던 특이한 것들을 기억하게 될 거야. 새겨지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만 조금 바꿔가지고서는요. 재진술한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2번째 문장까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 번째 문장. 이런 것도 한번 염두해보고 고민을 한번 해봐요. 뉴로사이올로지스트이고 학교 선생님인 주디스 W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보면은요. 언제나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었던 막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슨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소위 권위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권위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글에 대한 주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저런 권위자들 들어두는 거야. 그러면 또 한번 봐요. 저 권위자를 들어서 지금 하는 말을 강조할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 서프라이즈라고 한다는 게 교실에서는 뭐인 거냐면 하나인 거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 하는 방법? 티칭.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서프라이즈라고 한다는 게 티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거다라고 저 권위자의 말을 빌려온 겁니다. 그러면은 봐봐.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었을 리가 없죠. 뭐라고 그랬냐면 서프라이즈라고 한다는 게. 됐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프라이즈가 의미하는 게 뭐였었던 거야? 특이함이라고 한다는 거. 지금 어휘 바꿔서 같은 표현했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지. 그래서 저런 서프라이즈를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하게끔 진화가 됐으니까 티칭의 서프라이즈가 중요한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넘어갔어. if. 위에서 if를 안정했었군요. 만약에 학생들이 are exposed, 노출이 됐어. 새로운 경험과 같은 것들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if라고 한다라는 거는 무언가를 가정하는 데에서 사용하는 역할인 거고 우린 보통 어법에 많이 치중을 뒀었었는데 사실 if라고 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예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when과 같이, for example과 같이 그와 같은 뉘앙스로 사용을 많이 하고 예시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무엇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재진술이겠죠. 그러면은 결국 뭐 하는 건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 나오게 될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더 잘 기억하게 될 거다. 어디 한번 보자고요.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이라고 한다는 걸 하게 됐어. 그러면은 걔네들은 will be much more likely to connect. 연결이 될 거예요. 그 정보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또 한번 환원 찾아볼래요?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게 새로운 경험들. 그러면은 새로운 경험이 의미하는 게 surprise.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요. 연결이 되는 거지 정보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보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하게 됐다라는 거야? 기억을 하는 거니까 이게 뭐 하는 건데요? 티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다.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 밑으로 다시 한번 가서 또 마침표니까 또 재진술일 확률이 되게 높을 거예요. 한번 더 읽어봐. Willis has written 이런 식으로 썼어. Encouraging active discovery 뭔가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행위를 장려하는 것. 이게 만들어줄 거야. 우리 학생님들이 뭐하게 만들어줄 거냐면 interact with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새로운 정보와 같은 것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면은요. 또 뭐라고 말을 바꿔치기 했냐면 장려하는 거죠. 새로운 발견과 같은 것들. 뭔가 적극적인 발견. 이 적극적인 발견은 우리가 몰랐었던, 기대하지 않았었던 것들. 그러면은 또 같은 얘기.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학생들은 새로운 정보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새로운 정보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건 새로운 정보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결국은 또 같은 말. 이제 6번. 그래서 이 땡땡땡이라는 게 우리들을 만드는 거야. 뭐에 대해서 학습이라고 한다는 것을 하게끔 우리들을 준비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였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 그거 찾아가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거기에 답에 해당되는 기대하지 않았었던 것들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 누굽니까? 노벨티, 새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 환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A라고 한다라는 문장이 종료가 되고 B라고 한다라는 문장이 연결이 됐을 때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 순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순접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재진술의 성향을 띠게 되어 있고 이 재진술이라고 한다라는 거에는 일반적으로 환언이라고 한다라는 컨셉이 들어간다라는 것.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어와 지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지. 그래서 들어보면은 분명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라고 한다라는 깨달음을 조금 얻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준비 최선을 다해서 다 해놓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정신만 잘 챙겨주시고 바른 마음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혹여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그리고 이런 강의가 조금 본인에게 조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방학 때 저 보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고 노력한 만큼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캠프 영어 강사 염성민입니다. 내신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시험에 대한 차이를 이제 인식하시기 시작할 이제 첫 번째 학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이번 이제 여름방학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시험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이제 방학이고,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특강 과정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시험의 차이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일단 범위에서 많이 차이를 느끼셨을 거고, 그 범위에 대한 회동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었을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시험을 보면서 낯선 구문들이나 낯선 어휘들에 대한 그 인식을, 이 범위를 과연 외워서 할 것인가, 나에게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시험 시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 회동량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결정적 키는 바로 구문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구문 해석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 병행해야 될 부분들이 단어를 이제 꾸준하게 준비를 해주는 과정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당연히 영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특강이란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구문 해석과 또 2학년 과정에서 봐야 될 독해 지문들을 가지고 구문 해석과 2학년 과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특강을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특강명은 결정적 구문 독해입니다. 지문 베이스는 고2 과정이 되겠고요. 자, 학교별 시간대는 전부 다 다를 거예요. 학교별 시간 편성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8회차에서 10회차까지 그렇게 나눠져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든 1학년 학생들이 공통으로 들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이제 교재 자체는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만든 교재가 될 거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특강 수업 시간에서 아마 확인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강의 특징을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강의 특징에서는 첫 번째, 이제 3스텝 과정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문장을 보는 안목을 확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스텝이라는 건 본인들이 이제 그동안에 배워왔었던 문법적 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 베이스를 가지고 결국 지문에 따라 어떻게 그 베이스 문법 어떤 하나의 사항으로 대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활용 능력을 어떻게 기준으로 나눠 놓을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선생님 강의 특징 중에 하나인 모든 어법 과정, 문법 과정, 구문 독해 과정을 3단계로 나눠 놓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구문에서 3스텝 과정으로 해서 결국 문법이라는 건 학생들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문법 사항들이 있지만 문법 단권책을 아마 보셔도 알겠지만 챕터 한 15개, 18개까지 됩니다. 그 18개까지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 18개를 수능 지문에 맞춰서 3단계로 나눠 놓습니다. 3단계로 나누는 선생님 강의 특징대로 그 3과정을 순차적으로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그 문장을 보는 과정, 어떤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이 섭렵이 되면 선지 해석의 정확도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향상이 될 겁니다. 그 향상된 과정으로 당연히 시험 시 본인들이 이것이 답일까? 라는 그런 의구점을 들면 어쩌다 맞았겠죠? 그러나 그거는 계속 모르는 상태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보다 확신의 답으로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문 독해가 빨라지고 확신이 드는 과정이 생각이 되면 아마 독해 시간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그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는 아시다시피 유형별로 상당히 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유형을 잘 맞고 어떤 유형의 실수를 하는지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A라는 단계를 마치면 B단계, 연결되는 B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B단계를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못하는 많이 틀렸던 문제를 무작정 그냥 많이 보면 돼 라는 과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A 과정이 섭립됐어? 그러면 이어진 A-가 섭렵이 됐어? A 더블 다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시간 단축과 어법, 구문, 독해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준비하는 강의의 모든 특징인데요. 개인 진도 부분이 발생을 해요. 개인 진도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마다 실력 차이는 누구나 다 있죠. 똑같은 걸 배우더라도 분명히 차이점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별로 제가 항상 어휘 테스트와 리뷰 테스트를 병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리뷰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일요일 저녁 시간으로 편성이 돼서 학생들도 주말 시간 토요일도 가능합니다. 픽스된 시간은 이제 일요일 저녁 시간으로 정해놓고 학생들하고 그 개별적으로 티칭이 가능한 시간도 마련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결석 시에는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결석에 미리 공지가 됐을 때, 미리 안내가 됐을 때 학생들에게 수업 영상을 촬영하고 과제를 확인한 후 영상을 제공해 주고요. 그 영상 제공한 부분에 대한 필기를 확인을 하고 학생들에게 그 수업 내용에 대한 피드백까지 전달해 주는 과정으로
결석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모든 수업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회차별 특징을 보시면서 학생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총 이제 10회차, 9회차 수업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은요. 첫 번째 2회차에서는요, 끊어읽기에 대한 부분을 전달할 거예요. 이 끊어읽기라는 건 의미단위 묶음을 말하는 건데, 의미단위 묶음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본인들이 배웠던 문법을 베이스로 해서 아마 전달이 될 거고요. 그거를 나눠봄으로써 학생들이 문장을 보는 시야가 확실하게 달라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첫 번째 1, 2회차에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의 텀이 끝나게 되면 이제 3, 4회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결국 영어 문장에서 나오는 구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읽기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한 후에 주요 성분과 연결 구조, 그 다음 수식 성분, 이 세 개로 나눠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구문들을 통해서 아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3, 4회차 수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 5회차부터 이후 연습은 이제 독해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구문을 보는 연습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문 놓고 보셔야 되겠죠. 지문 났을 때도 결국 지문이라는 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들이 하나의 패시지로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그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 유형별 파악하는 과정을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A, 이렇게 나왔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를 먼저 확인하겠죠. 주제라는 건 아마 독해 수업에서 이 구문을 하고 이 유형을 들을 때와 이 그냥 유형 수업만 들을 때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올바로 본 상태에서 지문을 보는 과정,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을 보는 과정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1, 2, 3, 4회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실전 연습 독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을 해 놨는데, 결국 저는 기본적으로 3에서 2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 물론 노베이스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하의 등급인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유의미한 등급을 3등급부터 보기 때문에 3등급을 일단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을 먼저 만드는 부분이 1, 2, 3, 4회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5회차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이상의 내용, 독해를 실전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 연습까지도 아마 모든 학생들, 1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더 위에 2학년 이후의 설명들이 2학년 대비에 대한 특강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기준은 아마 원전수 기준해서 3등급 이하나 이 2등급인데 불안한 2등급 학생들을 기준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유형, 주제 링크한 순서의 과정과 제목, 함의, 삽입 이 두 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법이 3개가 딸려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아마 독해 수업하고 병행이 될 겁니다. 독해 수업하고 병행이 되고요. 독해 수업이 조금 미진하다 싶으면 어법 부분을 조금 더 줄이고 독해 연습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구성 인원에 따라서 문법 베이스가 워낙 약한 친구들은 어법 부분을 조금 더 해줘야겠지만, 문법이 어느 정도 갇혀있다 라고 하면 독해 연습이 더 늘어나는 형태로 회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후에 회차도 이제 충분히 이제 독해 연습을 통해서 3단계 과정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어법을 내신 과정 통해서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 학교 내신들의 스타일이 어법을 비중을 많이 빼고 있는 것들이 좀 유형들이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이라는 부분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만 어법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1, 2, 3, 4회차에서 말했던 구문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어법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따라오는 과정이에요. 따라오는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연계성을 갖고 이해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기까지가 1학년 과정의 특강에 대한 안내였고요. 아마 조금 막연할 수도 있어요. 3스텝이라는 말 자체도 상당히 어색할 거고요. 그거는 이제 구문, 정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1학년 과정 설명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베이스캠프 꾸러기 여러분들. 베이스캠프 재간동인 수학 강사 조진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날 공부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이 더운 여름날 정말
달콤한 휴식 같은 여름방학이 존재하는데 그 여름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미래와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제가 달콤한 수박 같은 수학 강의를 준비해왔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어떤 강의를 좀 나갈 건지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나눠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지을 텐데요. 제가 여름방학에 준비한 특강은 수원 개념 라이트, 그러니까 수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깔끔하고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이런 수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대는 월화수목금 일주일 총 2주 그래서 10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은 12시 반에서부터 3시 반까지 총 3시간 수업을 10회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에 잡아놓은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 시간 조절이 좀 어려워가지고 수요일만 30분 일찍 수업하고 30분 일찍 끝나는 10회짜리 수업이고요. 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원을 조금 처음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1학년인데 내가 2학년 1학기 과정을 좀 선행을 해보겠다는 친구들과 아니면은 내가 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수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자 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는 이렇게 개념 라이트라는 제가 이름을 붙여서 쓰는 교재가 좀 나갈 예정인데 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우리 친구들이 이 10회 수업으로 해가지고 수원의 모든 개념을 다 정확하게 메꿔서 만들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수업을 했고 수업을 끝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것을 최소한 여기에 절반 이상을 본인 것으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수원을 진짜로 해야 될 그 타이밍에 내가 이런 것들이 저거 뭐였지가 아니라 저거였지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는데 처음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개념과 정말 핵심적인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아주 라이트하게 정리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이 기억을 아주 오래 가져가서 좀 농담 섞으면은 관뚜껑 닫을 때까지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좀 라이트하게 정리한 교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재 비문항들 그리고 그 외에 실제로 내신에서 출제했던 문항들 그리고 수능 특강 변형된 문항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 잘 적용되어 있는 문항들 위주로 해서 제가 나갈 예정이고요.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뭐 사실 가족과의 일정들, 친구들과의 일정들 때문에 수업을 불가피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수업은 다 영상 촬영이 될 거고 수업 첫날 제가 영상 링크는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무래도 여행을 좀 가다 보면은 오늘 가고 모레 가고 하지 않고 오늘 내일 모레 2박 3일 가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연터로 빠진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추가 보충을 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누락은 없게끔 진행하겠다라는 게 포커스고요. 수업은 좀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날짜의 포커싱을 보시기보다는 우리 지금 이쪽 내용을 좀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총 3단원이 나가는데 첫 번째가 지수로고 두 번째가 삼각함수, 세 번째가 수열 파트로 좀 마무리가 되는데 이 한 단원은 3동문에서 좀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수로그가 첫날 진행이 되고 지수로그 함수 그리고 요 두 내용을 총 정리하는 그래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세 번째 수업은. 그래서 네 번째는 삼각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사인워치와 코사인워치 그걸 총 정리하는 수업 한 번 그리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리고 수열 합과 수학적 기납법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기가 제일 까탈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수업까지 한 번 하고 마지막 10회차에서는 앞에 다뤘던 내용들 총 정리하는 실제로 내신에서 어떻게 문제들이 나왔고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어떤 문제도 있었고 모의고사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너무 헤비하지 않고 좀 기본적인 개념이 잘 변형되어 있는 문제 위주로 해서 수업을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가 이제 여름방학 때 어떻게 수업을 좀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짚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뭐 거창한 꿈을 갖고 그리고 이 여름방학에서 사실 내가 어떻게 조금 바꿔보고자 우리 친구들이 의지를 갖고 공부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계획을 잡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성공시키는데 집중하는 방학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제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또 이제 현장에서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녕. 안녕하세요. 베이스 캠프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권순원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수원 및 수투 특강에 대해서 OT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바로 보시죠. 영상은 짧을 겁니다.
양력 있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는 수업 특징하고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업 개강은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고요.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에서 총 10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1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인데 시간의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재는 자체 교재고요. 과제는 없습니다. 과제 왜 없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의 수강 대상은요. 수원 1회독 이상한 학생, 그리고 수2는 한 번도 듣지 않은 베이스 없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1은 정말로 1회독 이상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빨리 나갈 거기 때문에 수원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수원은 꼭 1회독 이상 하셔야 되고요. 수2는 여러 번 들어도 상관없는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할 거니까 노베이스부터 들어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수원, 수2로 목적이 나눠지는데요. 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고 복습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수2는 기본 개념 및 용어의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라서 사실 이 수업은 수원은 다시 한번 한다. 수2는 처음부터 기초적인 걸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 극한, 미분, 적분 요거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고 용어 리미트, 그 다음에 인테그랄, 그 다음에 ddx 이런 식의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들이 쓰였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까지 하는 게 목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걸 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고 기호 및 용어를 활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가시죠. 금세 끝납니다. 바로 다음으로 가시죠. 자,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은 너무 커서 이걸 보시죠. 자, 커리큘럼 첫 번째로 수1에 대한 커리큘럼입니다. 수1에 대한 커리큘럼은 3일 동안 나갑니다. 요게 쉽게 생각하시면 수1의 1단원, 2단원, 3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들은 생략하고 갈 거고요. 여기 3단원에 있는 수학적 균합법 파트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특별히 문제는 풀지 않고 생략하고 갈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남은 7번의 수업 있죠? 요 7번의 수업은 모두 수2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수2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연속, 그리고 미분계수와 도함수, 여기서부터 미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분 이야기하고요. 미분 이야기한 다음에 적분 이야기하고 적분의 활용까지 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다루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수2는 다룰 예정이니까요. 수2 노베이스인 학생들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방학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학강사 조효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여름방학 특강에 수원 과목이 개설이 되는데 이 과목을 듣는 이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야 되는지, 뭘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설명할 부분이 뭐냐면 수열 한 문제를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문제를 소개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수열에 대한 문제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자, 이 문제는 그 수열의 문제 중에서 수열이란 단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수학적 균형법도 있지만 그 앞에 이제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 형태고 어느 문제집에나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 형태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한 10초 내에 풀 수 있어야 된다. 10초 내에.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 들어가 있는 그 식에 대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를 소개하기 위한 거니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자, 보시면, 자, 요 내용에 들어가 있는 AK는 KK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걸 뒤집어서 나온 공식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50을 갖다 집어넣으면 51분의 50이라는 답을 낼 수 있다. 물론 이걸 살짝 변형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써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그냥 눈으로 보고 풀 수 있어야 된다. 되겠죠? 자, 그 이유를 얘기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푼 방식은 요거예요. 자, 수열의 합에 들어가 있는 그 공식이 교과서에는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말고 선생님은 추가적으로 4개를 더 외우게 하고 그걸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들어가는데 그 중에 2개를 쓴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아까 AK가 있었다. 그래서 요 결과를 보니까 AK가 이렇게 될 거고, 그거의 역수의 합이니까 여기에 들어간 n자리에 50을 집어넣으면 50 플러스 1분의 50이 돼서 51분의 50이 답이 된다. 자,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대부분의 해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문제집에 있는 해설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을 아주 요약해서 쓴다고 해도 최소한 3분에서 최소한 5분 정도 걸리는 풀이가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혼자 공부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공부하는 시간이 일단 늘어나 효율은 떨어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볼 때 시간을 잡아먹는 거야. 그렇지? 시험 볼 때 시간을 줄여버리면 다른 문제 풀 시간을 뺏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암기할 건 암기해줘야 돼요. 근데 수학에서 외우는 게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해를 동반한 암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기는 암기고 이해는 이해인데 이해를 동반한 암기도 있고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혼자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 뭐를 외워야 되는 건지, 뭐를 이해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구분을 못하니까 일단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건 선생님이랑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문제를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그 공식을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다면 좀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런 부분이 수학에 많냐? 그러면 정말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에 속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찾아내기 힘드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에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투자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고. 자, 그런데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 앞에 내용이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뭐를 공부해야 되고 이 문제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럼 그걸 다시 어떻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되겠죠. 자, 적은 시간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이 있냐?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 투자를 충분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많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곳에 또는 집에서 책을 펴놓고 열심히 그냥 공부하는데 시간만 죽인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 투자는 시간 투자대로 하는데 정확하게 공부를 해줘야, 그러니까 효율도 같이 높여야 된다. 그래야 성적이랑 연결되는 공부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수1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자, 소단원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정의와 그래프, 그 다음에 활용이라는 게 있고 수열이라는 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수원 내용이 이렇게 세 개 단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함수죠. 함수죠. 자, 수열도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원은 전체적으로 함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여기에 소단원 2개 들어가 있는 건 이건 주로 계산 위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전체적인 틀은 함수다. 어쨌든 그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10번 수업을 할 건데 10번 동안에 심화 단계까지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첫 번째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외워야 될 부분, 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학생들이 수원 수업을 들으면 되냐면, 자, 첫 번째는 수원을 이제 처음 공부하는 고1 학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원 개념 정리가 필요한 고2 학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등수학 상하.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고등수학 상하. 내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3이죠. 현재 중3. 내년 고1이 될 학생들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고,
단원도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수원 수업을 듣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자, 요 중학생들 잘 들어야 돼. 자, 고등수학 상하나 공통수학 원투를 정리를 정확하게 했다. 그런 상태에서 듣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봤던 그 단원들이 함수 내용이나 방정식 내용이나 부등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많이 들어가 있고, 즉 다시 말하면 고등수학 상하로 말씀드리면 고등수학 상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 갖다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100%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정말 많은 내용을 갖다가 쓰는데, 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앞에 고등수학 상하에 있는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건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다지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라는 거. 자, 그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수원에 이제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 고1 학생들은 고1 과정의 선행학습이 이제 주된 목적이겠죠, 당연히. 먼저 배우고 반복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한다. 아니면 중학교 때 또 수원을 한번 공부했는데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한다. 뭐 괜찮은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고등수학 이제 하를 준비해야 되잖아. 그렇죠? 여름방학 이후에 2학기 때 고등수학 하를 공부하는데 거기에 또 함수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하는 데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자, 수원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공부하면서 좀 편안해진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거기다 뭔가를 더 살붙이게 해서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 학습이 되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함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고2 학생들은요, 자, 수원이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돼. 근데 1학기 동안에 이번에 수원어 공부를 거의 잘 못했다. 내용이 아는 게 없다. 그러면 기본 개념부터 차분히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또는, 자, 수원이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이과를 갈 거여서 미적분을 공부할 거다. 그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수원에 있는 내용 대부분을 다 쓴단 말이에요. 또 수투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미적분을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새로운 거 계속 나올 거다. 같은 이유야.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원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수투에 들어가는 내용을 모른다. 그럼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아니면 진도를 나가기만 하는 거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걸 덮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고2 학생들은 수능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미적분 학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두 번째, 수원을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고1 학생들하고 거의 겹치는 내용인데, 자,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이 수원 선행을 하게 되면 공통수학 1에 있는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그 다음에 공통수학 2에 들어가 있는 함수 단원을 공부하면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많이 배양이 된다. 그렇죠? 그런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원에 대한 안내였고요. 자, 나머지 더 자세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또 만나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적분 수학을 담당하게 될 최은령 쌤입니다. 자, 미적분은 언제 배우게 될까요? 네, 미적분은 고3 1학기 내신 필수 과목이고요. 그리고 수능에 23번을 내서 30번까지 나오게 되는 과목이에요. 자, 미적분을 고3 때 배운다고 했는데 그럼 고3이 되면 미적분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일단 고3이 되면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원을 복습해야 되고 수투도 복습해야 되고 내신할 때 또 미적분을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선정, 선일, 숭실, 진관 등등의 학교에서는 내신으로 확통을 해야 됩니다. 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 과목들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은령쌤이 미적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미적분 특강 대상 이번 여름 방학 때는요, 처음 시작하는 학생 환영합니다. 개념을 탄탄히 하고 싶고 풀이 연습도 하고 싶고 미적분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 네, 이번 여름 방학 때 같이 시작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강은 언제 하냐면 여름 방학 중 10회 완성이고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전 과정, 미적분 전 과정, 처음부터 5회차까지는 중간고사 범위를 공부할 거고요. 나중에 5번은 기말고사 범위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럼 특강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우, 이상해. 마스크가 내려왔어. 다시 하나 더 할 테니까 둘 중에 다시 다른 걸로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캠프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안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4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2학기 화학의 핵심, 즉 화학을 한번 다뤄볼 건데, 2학기 화학은 중화반응 있죠. 그 다음에 산화환원도 있죠. 산과 염도 있죠. 그래서 중화반응과 산화환원 단원이 사실 수능에서 좀 까다롭게 숫자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라서, 특히 중화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화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산화반응과 중화반응을 빠뜨리고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단원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산화환원 그리고 중화반응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단원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그런 어려운 문제도 다뤄보면서 연습할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산화환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화되고 환원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사실 산화수라는 개념이 또 나오긴 하는데, 화원에서 나온 산화수 개념을 알게 되면 통과에서도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필요한 내용은 가지고 와서 고등학교 1학년 통과이긴 하지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내용은 없고 단지 외워야 될 게 조금 추가되긴 하는데 많지도 않고 몇 분이면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다. 우리 문제는 항상 주어진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내용도 조금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할 것이다. 그래서 산화환원으로 우리가 시작할 거고, 자,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중화반응을 하기 앞서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본 거죠? pH? pH 여기 적혀 있는데 pH가 1부터 14까지 있다라고 배웠는데, 자, 이 산과 염기의 특징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네, 계산하는 중화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운 다음에 드디어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중화반응을 해볼 건데, 이 중화반응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화반응 원래 계산하는 문제긴 한데 점점 더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화반응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정복을 해야 됩니다.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단원인 산과 염기를 공부하고, 그리고 중화반응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다음에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하는지, 적용되는지 그것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산화환원, 중화반응 모두 숫자 노름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강조하지만 먼저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먼저 공부하면서 우리가 2학기 화학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겁니다. 자, 2학기는 생물은 2학기 생명은 조금 쉬운 편이고 1학기 생명보다는, 그리고 물리도 1학기 때보다는 전기에너지라는 단어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일단 해야 될 단어는 화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2학기 때 첫 스타트 단원인 화학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화학을 좀 공부를 미리 해놔가지고 2학기 때 첫 스타트를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베이스 캠프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안범이었습니다. 통합과학 2학기 1차 지필 숭실고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실고등학교는 재작년부터 난이도가 급상승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업 난이도는 인강 수준이 아닌 상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체 교재로 기본 내용부터 심화 내용, 즉 물화생지의 각각의 수준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도는 작년 숭실고등학교
그 진도 내용에 맞추었고요. 1등급이 되기 위해서 교과외적으로 숭실고에서 무엇을 다뤘는가 그 부분도 언급될 예정입니다. 1부 프레젠테이션은 간단하게 진행이 되며 2부는 심화를 포함하는 칠판 수업이 진행이 되고 3부에는 숙제 검사와 답 확인, 오답 정리, 피드백 그리고 테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도의 순서는 1차 시에 1.3단원 원소의 주기성, 1.4단원 원소의 화학결합, 1.6단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 2.3단원의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2.4단원의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의 순서로 구성이 됩니다. 숭실고등학교는 올해 진도를 1학기에 물리하고 화학을 진행하고요. 2학기에는 화학하고 지구과학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진도가 올해는 좀 독특한 편입니다. 주의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여름방학 통합과학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왜 탑이라는 글자를 넣는가? 이 통합과학의 핵심은 기본 수준의 그 특강이 아니고 상위권이 되고 싶거나 혹은 상위권인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내용까지 통합해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전체 내용을 다 다루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수업을 인강 수준으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꽤나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이 수업이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마 1등급 대비에는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2학기 단원 내에서 킬러 문제라고 부르는 심화 내용이 나오는 파트는 통상 3단원에 나오는 화학 파트와 4단원에 나오는 물리 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3단원은 화학원에 나와 있는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그리고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킬러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먼저 산화환원의 기본 내용을 수업을 당연히 하는데 이 내용의 기본 수업에다 플러스 그 화학원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능에도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있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중화 반응도 기초적인 통합과 중화 반응에다가 추가로 그 화학원의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서도 언급될 수 있는 부분까지 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물리는 그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전기에너지의 수송, 이 파트가 이제 킬러 문제가 나오는 파트인데요. 자, 여기에서 그 물리 1 그리고 물리 2를 망라해서 기초 내용부터 심화 내용까지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물리 1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기 유도에 관한 그 내용, 물리 2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다룰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이것도 물리 1에도 나오고, 물리 2에도 나옵니다만, 그것도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이거는 원래 고교 과정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직류와 교류의 특성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시험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이해의 깊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에너지의 수송 파트에서는 마찬가지로 물리2에 나와 있는 전위차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물리2에 나와 있는 저항의 연결, 그리고 저항의 연결의 특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고요. 또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을 송전선의 송실 전력에 연계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교 과정에서 요번 통합과학에 나와 있는 내용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내용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꼭 필요할까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판단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벽주의자다. 고교 과정의 전체 내용에 꼭 필요한 걸 한꺼번에 다 들어보고 싶다. 나는 1등급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한 학생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특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할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수업 내용이 이해가 간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문제와 연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고난이도 문제나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단은 알아들어야 뭐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하는 그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체 내용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추가 PS 화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화면 멈춤하시고 보시면 돼요.